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이번 주에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찍을 시간이 좀 없는데 그래도 틈틈이 한번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입 채무 회전율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일단은 매입 채무가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매입 채무가 뭘까요? 매입 채무는 우리가 카페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카페 사장님이 커피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원두가 필요하죠. 원두 공급해 주시는 사장님한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살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외상으로 사요. 외상. 이제 그래서 공급업자로부터 생긴 외상을 매입 채무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전율은 뭐예요? 회전율은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은 그 식당 운영을 할 때 테이블 회전율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매입 채무가 뭐라 그랬죠? 서플라이어 공급업자에게 빌린 돈인 거죠. 외상이죠. 이게 빠르면 빠르다는 뜻은 뭐다? 빨리 갚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매입 채무 회전율이 점점 작아지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서플라이어들이 되게 싫어하는 기업이겠죠. 왜냐면은 대금을 점점 천천히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외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전에는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조금씩 딜레이 돼서 두 달, 세 달 있다가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매입 채무 회전율이 빨랐다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입 채무 회전율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뜻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급해야 될 돈을 점점 천천히 딜레이 시켜서 지급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식을 이렇게 보면 돼요. 매입 채무 회전율이라는 것은 식이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매입 채무. 그래서 매출 원가는 영어로 뭐였냐면은 cost of revenue. 매출 원가의 한국말로 뜻은 뭐냐면은 그때 치킨 2만 원짜리를 시켰을 때 2만 원은 매출인 거고 이 치킨 2만 원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생닭, 소스 비용 그리고 이제 박스도 필요하고 각종 이 치킨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출 원가는 다시 영어로 뭐다? cost of sales 혹은 cost of revenue 이거 나누기 평균 매입 채무. 평균 매입 채무에서 매입 채무는 뭐다 그랬죠? 이제 서플라이어 공급업자한테 진 빚. 이거는 영어로 accounts payable이다. 그래서 매입 채무 회전율이 나오면은 이 매입 채무 회전율을 365일에서 이 회전율을 나눠요. 그러면 매입 채무 상환 일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플라이어한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돈을 갚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갚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은 뭐다? 이제 회사 내에서 자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비도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뭐였죠? 네, 맞아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매출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코스트 오브 레비뉴가 우리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뭐였다?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매입 채무였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326399 그리고 평균 매입 채무는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매입 채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카운트 페이어블 이제 평균으로 구해야 되니까 이번 최근 거랑 전년도 거 요거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숫자를 모두 다 구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한번 합쳐 보면은 자, 매입 채무 회전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매입 채무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cost of revenue고 32639 요거 나누기 여기 보시면은 accounts payable 6310 더하기 2699 요거를 나눈 값 이게 평균 매입 채무. 그래서 요거 구한 값을 요거를 해보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7.25라는 값이 나온다 라고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선생님 근데 여기에 써 있는 TTM은 뭐예요? 그러면은 TTM은 최근 12개월에 대한 이제 매출을 보여주는 건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포트가 이제 2025년 1월 달까지 나온 리포트예요. 근데 선생님 왜 하필이면 2024년 12월이 아니라 왜 2025년 1월이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희한한 게 그 회계연도라는 게 다 기업마다 달라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1월 달에 끝나요. 그리고 어떠한 기업은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기업도 있고 어떠한 기업은 10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업마다 이제 회계연도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fiscal year라고 하는데 이 회계연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리포트는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리포트는 2025년 1월까지다.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2월부터 새로운 연도가 회계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매입 채무 상환 일수는 뭐다? 아까 전에 구한 회전율을 365일에다 나눠주면은 50.31이라는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서플라이어는 누구예요? 이제 뭔가 공급해주는 업자. 그 업자는 어떻게 보면 TSMC라고 볼 수가 있는데 TSMC한테 돈을 갚는데 50.31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대금 상환 속도가 느려지면은 여기에서 매입 채무 상환 일수도 점점 딜레이 될 수가 있겠죠. 점점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총자산 회전율인데 아이고 말이 어려워요 선생님. 유튜브 지금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청을 끝까지 못 하시고 이게 10분 단위로 끊어서 강의를 해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짧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보다 더 짧게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총자산 회전율은 이제 의미를 생각을 하세요. 총자산, 자산이 뭐였더라? 총자산, 회전율, 자산이 뭐였지? 기억을 해보시면 자산은 기업이 갖고 있는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떠한 형태의 것들을 자산이라 그러는데 어떠한 형태의 것들이 뭐다? 미래에 기업에 돈을 벌어다 주거나 혜택을 가져올 만한 모든 것들을 자산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카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카페 입장에서 자산은 뭐겠어요? 테이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커피 머신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각종 청소 도구 그리고 커피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매출액이 분자에 있는데
분모에 자산이 있는 거예요. 자산. 근데 이게 작은데 매출액이 크면은 총자산 회전율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뜻 드는 게 투입한 양이 적은데 매출액이 크다라는 뜻인 거니까 총자산 회전율이 크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높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카페에서 최신식 이제 추출기, 에스프레소 추출기는 제가 이제 카페 차려보려고 알아보니까 막 비싼 거는 막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기계들은. 그래서 그 기계들이 어찌됐건 사서 장사를 하면은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매출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은 총자산 회전율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산 그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머신이 20년 동안 제가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가 20년 뒤에는 감가상각이 돼서 뭐 100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살 때는 3천만 원인데 그럼 이 자산이 1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매출은 그냥 처음 오픈 당시랑 똑같이 유지를 한다면은 총자산 회전율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크다라는 뜻은 뭐다? 조만간에 커피 머신을 새 걸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자본 지출, 케이펙스가 가능하다. 대규모로 지출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파리바게트 이런 거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를 말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언뜻 보면은 매달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본사에서 2년이나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2억에서 3억 정도를 자본 지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2억이나 3억 돈이 어디 있어요? 또 대출 받아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본 지출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러한 기업들이나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방금 구한 총자산 회전율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성은 좋은 거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자산이 쬐깐한데 매출은 많이 내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반비례하는 게 1 나눈 거니까 반비례하는 거니까 자본 지배율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어요. 자본 지배율. 그래서 1단위 매출에 필요한 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본 지배율을 떠올릴 때 그냥 이게 식을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가 없고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본 지배율이 높다라는 뜻은 뭐예요? 높다라는 뜻은 뭐다? 어떻게 보면 자본 지배율이 높게 나오려면은 총 자산 회전율 요 파트가 엄청 작아져야지 자본 지배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자본 지배율이 높다라는 말은 많은 자산이 투입되어야 겨우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떠올려 보세요. 삼성전자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긴 하지만 반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ASML로부터 꾸준하게 새로운 장비를 계속 매입을 해줘야 돼요. 계속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파리바게트가 지금 당장은 월 1,000 버는 것 같은데 2, 3년에 한 번씩 2, 3억 들여서 인테리어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본 지배율이 낮은 경우에는 적은 자산으로도 매출을 잘 낸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소프트웨어 컨설팅이고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자본 지배율이 낮은 거죠. 왜냐면은 저는 필요한 게 뭐다? 딱 2개가 필요해요. 노트북이랑 지금 마이크 2개만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본 지배율이 굉장히 낮죠. 네. 그 다음에
자본 지배율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